자, 첫 번째 전선면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기단,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은 잘 섞일까 안 섞일까? 잘 안 섞여. 잘 안 섞여. 성질이 다르면 잘 안 섞여. 자, 이건 뭐냐면 전선면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의 경계면이 바로 전선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면이 지표와 닿은 곳이야. 자, 이것을 전선이라고 부르는데, 자, 실험을 하나 해보자.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봐. 자, 수조에다가 물을 넣고, 자, 가운데 칸막이를 하고요. 한쪽은 찬물을 넣고, 한쪽은 더운 물을 넣었어. 자, 더 확실하게 실험하려면 찬물에 푸른색 물감을 타고, 더운 물에 붉은색 물감을 타.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요 칸막이를 딱 트는 거야. 칸막이를 없앴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물의 온도가 딱 적당해져.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 두 개가 바로 안 섞인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어떠냐면, 자, 따뜻하고 더운 공기는 상승한다 그랬지.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찬물하고 더운 물 중에 더운 물이 상승을 하고, 찬물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는 아래로 내려가고 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해. 그러면 이 경계면이 생기지. 네. 이 경계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전선면이라고 부르는 거고, 전선면이 여기 바닥에 닿았죠? 네. 여기를 전선이라고 하자 이거지. 전선면과 전선은. 그리고 더 오래 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지. 아예 찬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더운 물은 아예 떠버려요, 위로.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때? 전선이 없어진 거지. 네. 지표와 다한 게 없으니까 이게 전선이 소멸된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질 수 있어. 자, 그리고 전선의 종류는, 자, 세 번째, 전선의 종류. 자, 우리 일기도에서 한랭전선의 기호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져요. 자, 뾰족하게 그렸을 때, 요 뾰족한 방향으로 전선이 이동하는 거야. 자,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요 뒤에 쪽이 찬 공기, 앞에가 더운 공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면 비가 온다 그랬지? 네. 구름 생기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찬 공기 있는 쪽에서 이게 강수구역이라고 불러요. 자, 비가 오는 지역이 여기에 표현이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선은 뭐냐? 온난전선. 자, 온난전선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그려요. 자, 요 둥그스름한 방향으로 전선이 역시 이동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가 더운 공기가 있고 여기가 찬 공기가 있어. 근데 역시 비 오는 곳은 어디냐면, 자, 요 둥근 놈 앞쪽에, 자, 강수구역 비 오는 지역이, 자, 한랭전선보다 어때? 비 오는 지역이 넓지? 네. 자, 그러면은 저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찬 공기 있는 쪽에서 비가 온다, 그치? 네. 네,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온난전선. 세 번째, 정체전선은 뭐냐면 장마전선이야. 자, 그랬을 때 찬 공기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더운 공기는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 방향과 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어때? 자, 힘겨루게 하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비슷하면 한 곳에 머무르는 거야. 근데 여기가 찬 공기고 여기가 더운 공기예요. 자, 비는 어디서 온다 그랬어? 찬 공기 있는 쪽에서 온다 그랬지? 네, 그러면 봐봐. 동그란 놈 앞쪽, 뾰족한 놈은 뒤쪽. 여기서 비가 오겠네? 이게 강수구역이 되겠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폐색 전선이에요. 자, 폐색 전선은 이 방향이 이동하는 방향이 똑같아. 뾰족한 놈하고 뭉툭한 놈이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자, 그러면 여기는 비가 어디서 오겠니? 잘 봐봐. 뾰족한 놈 뒤에서 뭉툭한 놈 앞쪽에서 비가 오겠죠. 네, 여기서 비가 앞뒤에서 다 와. 전선 앞뒤에서. 자, 이게 폐색 전선인데, 자, 폐색 전선을 여기를 이렇게 잘랐다고 해보자. 이렇게. 여기가 A쪽, 여기가 B쪽이라 할 때, 단면, 이거는 하늘에서 본 건데, 저 자른 단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자, 폐색 전선은 두 가지로,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런 단면으로 나오는데, 자, 아래에 있는 게 찬 공기라 그랬지, 항상. 네, 그러면 요거 아래에 있으니까 요것도 찬 공기고 요것도 찬 공기거든. 근데 이놈이 더 찬 공기야. 그리고 요 위에 뜬 게 더운 공기. 자, 그러면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비가 와요. 자, 여기에 구름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잖아. 자, 구름이 생기면 이 자리에서 비가 오겠죠.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는 곳.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랭형 폐색이라고 불러요. 한랭형 폐색. 그 다음에 단면이 이제 이렇게 되는 단면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면. 자, 위에 거하고는 완전히 단면이 다르죠. 자, 네, 여기서도 아래에 있는 게 찬 공기야. 이것도 찬 공기, 이것도 찬 공기인데, 자, 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찬 공기가 되지. 아래쪽에, 아예 제일 아래쪽에 있잖아. 네, 그러면 역시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구름이 생기니까 비는 여기에서 다 오게 되죠. 이런 형태의 단면을 온난형 폐색이라고도 불러. 자, 이렇게 해서 전선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네, 이렇게 해서 전선의 종류는 맞출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뭐가 나오냐면 온대저기압이 나와. 이게 굉장히 중요해. 시험 문제에서 절대로 나와. 절대로. 무조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을 한번 배워보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태풍 배웠었죠? 네, 태풍하고 이 온대저기압은 서로 비교해서 굉장히 잘 나와. 그래서 네 번째 온대저기압. 자, 온대저기압의 발생은 자, 편서풍대에서 발생을 해요. 자, 편서풍대 또는 한대 전선대라고 하는 데서 이 온대저기압이 발생을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 자,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라 그랬지? 점열, 그렇지. 수증기 응결열, 잠열이라 그랬죠. 얘는 네, 위치 에너지의 감소예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거든.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감소가 에너지원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온대저기압의 이동. 자, 태풍의 이동은 포물선 경로로 이동한다 그랬죠. 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요 점을 우리는 전향점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방향이 바뀌는 점. 그랬을 때 태풍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거고, 북동무역풍.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 이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부는 지대에 위치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서풍이 불어, 서풍. 네. 그러면 서풍은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바람이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래,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면은 대부분 구름이나 이런 것도 바람 따라 이동하겠죠. 네, 얘도 마찬가지야.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압선을 보면 우리가 태풍의 등압선은 동심원으로 조밀하다 그랬지. 네, 얘네는 타원형으로 성글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글다. 성글다라는 거는 듬성듬성 이렇게 멀리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저기압을 중심으로 얘네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왼쪽에 뾰족한 놈 한랭전선이죠. 오른쪽이 자 이런 식으로 온난전선이 나타나는데 등압선은 여기에서 타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등압선이 그려지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온대저기압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근데 얘네는 여기 전선 그려놨잖아. 전선을 동반해요. 한랭전선, 온난전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온대저기압이란 말이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온대저기압의 발생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또 배워보자. 발생 과정. 자, 발생 과정은 제일 먼저 있지. 정체 전선이 먼저 만들어져요. 자, 정체 전선은 자, 이런 형태로 때 뾰족한 놈은 아래로 우리가 장마전선이라고도 부르는 것들이 정체전선이었잖아. 자, 네, 뭉툭한 놈은 위로, 위에가 찬 공기, 아래가 더운 공기. 그래서 찬 공기는 이렇게 움직여요. 더운 공기는 이렇게 움직여.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두 번째 파동이 시작돼요. 자, 파동, 그림들 있으니까 간단하게 볼 거야. 파동 시작은 뭐냐면 여기에서 자, 위에가 찬 공기라 그랬잖아. 네, 찬 공기는 이렇게 아래로 가려고 그래. 아래로. 그리고 여기에 더운 공기가 있는데 여기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 위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게 파동이 시작됐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온대저기압이 자, 발달을 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돼요.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한랭전선, 오른쪽에 이렇게 온난전선, 이렇게 형성되는 게 아주 발달한 상태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부분 폐색이 일어나요. 자, 부분 폐색은 자, 요 부분은 가깝지, 요 부분은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 사이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부터 붙어. 자, 이런 식으로 붙어요. 부분적으로. 자, 여기가 뾰족하고 뭉툭하고 뾰족하고 여기는 뾰족하고 뾰족하고 뭉툭하고 뭉툭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 부분이 겹쳐졌지. 네,
이거를 부분 폐색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완전 폐색이 일어나요. 자, 완전 폐색이 되면 전체가 이렇게 되지. 자, 요 완전 폐색이 되는 경우가 전선이 소멸하는 경우야. 자, 아까 우리가 실험에서 보면은 이 완전 폐색은 아래쪽이 완전히 찬 공기, 위에가 더운 공기 이렇게 변하는 경우. 자, 이게 이 온대저기압의 발달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온대저기압의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설명할 거예요. 자, 이건 지워도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온대저기압의 온난전선, 한랭전선을 자, 요거는 하늘에서 보는 모습이야. 저기압을 중심으로 자, 왼쪽 남서쪽으로 남동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한랭전선 그 다음 여기가 온난전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가나다 지역이 여기가 가운데가 요 앞쪽이 다 이렇게 돼 있거든. 네, 그 다음에 비 오는 지역이 어디라 그랬니? 강수구역은 뾰족한 놈 뒤쪽이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뭉툭한 놈 앞쪽이라 그랬지. 네, 여기가 강수구역이야. 비 오는 지역. 자, 그 다음에 바람은 저기압이죠, 얘. 네. 저기압은 북반구에서 바람이 어떻게 되지? 지상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요.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여기 봐. 나 지역에선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겠네? 그 다음에 다 지역에선 이렇게 들어가야지 반시계 방향이지? 네, 그 다음에 가 지역은 이렇게 들어가야 반시계니? 네, 자, 그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자를 거야. 자, 이렇게 잘라서 이쪽이 A쪽, 이쪽이 A 다시야. 자, 이건 하늘에서 본 모습이고, 자, 그거를 칼질을 해. A 다시로 자른 다음에 그거를 들여다볼 거예요. 자른 면을.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당하는데, 자, 단면이 어떠냐면, 이런 단면이 있고, 여기에는 이런 단면이 있어요. 자, 아래에 있는 게 찬 공기라 그랬니? 네, 이게 찬 공기야. 그 다음에 왼쪽은 요게 찬 공기지? 네, 자, 찬 공기가 오른쪽으로 파고 들어가요. 더운 공기를. 자, 그러면 자,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구름이 생기지? 네, 자, 여기에서는 구름이 이렇게 수직구름이 생겨. 저군이 생겨. 저군.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더운 공기가 찬 공기 밑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 타고 자, 여기는 얇은 층은이 생겨요. 자, 그리고 요게 뭐가 되니? 이게 전선면이지? 네,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섞이지 않아서 경계면. 여기선 이게 전선면이죠? 네. 자, 그래. 그 다음에 전선면이 지표화다한 게 여기가 뭐야? 전선이. 여기가 전선이야. 자, 더운 공기가 가운데서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왼쪽 단면이 이게 한랭전선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단면이 온난전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잘 배워야 돼. 한랭전선이 지날 때와 온난전선이 지날 때 특징 볼 거야. 구름 있는 네, 지역에서 비가 오겠죠. 네, 이 지역은 좁네. 전선 뒤쪽에서 비가 온 거지. 전선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비가 온 거야. 근데 네, 여기는 봐봐. 구름 있는 데서 비가 오니까 전선 앞쪽에서 비가 오고 넓지. 네,
자, 이거를 설명을 한번 쭉 써보자, 이제. 한랭전선의 특징은 이동 속도 빨라요. 전선면이 급해요. 그치? 네, 근데 온난전선은 이동 속도가 느려요. 자, 이동 속도 느리고, 자, 전선면이 완만해. 전선면 완만. 자, 가운데 지역에서는 위에 다 따뜻한 공기가 있고, 자, 위쪽을 봐봐. 전선면 자체가 없지. 나 네, 지역에서는. 네, 따뜻한 공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 봐봐. 한랭전선은, 자, 왼쪽에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내면서, 그러면 전선 통과할 때, 자, 기온은 어떻게 되냐면, 하강을 하고 찬 공기가 올 테니까, 기온과 기압은 반대예요. 기압은 상승을 해요. 근데 온난전선은 전선이 통과할 때는 따뜻한 공기가 와. 그래서 기온이 상승을 해. 그러면 기온이 상승하면 기압이 하강을 해요. 그 다음에 자, 빠르게 통과하다 보니까 전선 통과 후에 좁은 구역에서 단시간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게 한랭전선이야. 수직구름이니까. 근데 온난전선은 전선 통과 전에 넓은 구역에서 이동 속도 느리니까 장시간 층은형이니까 약한 비, 이슬비가 내리죠. 자, 이게 온난전선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어. 자, 한랭전선이 통과할 때는 바람의 방향이 확 바뀌어요. 자, 남서풍이 북서풍으로 변해버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는 전선 통과 시 남동풍이 남서풍으로 변해요. 자, 이렇게 변하는 게 바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 대한 설명이야. 이해됐니? 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거 그림으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또 온난전선이 통과 시 온대저기압이죠. 온대저기압 통과 시 시간에 따른 풍향의 변화를 볼 거야. 풍향의 변화. 자, 요거는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자, 저기압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는 있지? 이렇게 이동할 거야, 앞으로. 이게 편서풍 방향이거든. 자, 바람 방향으로 이동할 거야. 이게 이동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압이 요 선을 따라서 이동한다고 해봐. 그러면 전선은 위쪽은 전선이 통과해 안 해? 이쪽이죠, 위요. 여기. 자, 이 위에 전선 통과 왼쪽이지. 저기압이 통과하는 왼쪽 아니야? 네, 진행 방향의 왼쪽. 그치? 여기는 전선이 통과하지 않아요, 위쪽은. 아래쪽만 전선이 걸쳐져서 통과하잖아. 네, 그래, 여기는 전선이 통과하면서, 자, 이쪽 지역은 있지. 자, 전선이 통과를 해요. 제일 먼저
온난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한랭 전선이 통과하는 이 순서대로 통과를 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풍향의 변화라 그랬잖아. 네. 풍향은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 자, 우리 저기 뭐야 태풍에서도 배웠잖아. 태풍의 오른쪽 반원을 위험 반원이라 하는데 태풍 네. 진행하는 동안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랬지. 네.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러면 왼쪽은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여기는 전선도 통과 안 해. 자, 왜 그렇게 되는지 봐봐. 자, 여기 다 지역이 있지, 다. 네. 저 그림에. 그러면 시간에 따라 저기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다 지역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기압이 일로 왔다고 해봐. 그러면 가운데로 꼈지.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한랭전선 뒤쪽으로 넘어갔지. 네. 그래. 그래서 온남전선 통과 후 온남전선과 한랭전선 가운데 끼고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통과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지금 현재는 바람이 이렇게 불었잖아. 바지역이 요 저기압일 때는 이렇게 남동풍. 그 다음에 가운데로 오면 이건 남서풍. 그 다음에 서풍 내지는 북서풍 이렇게 불겠지. 네. 그러면 다 지역을 잘 봐봐. 다 지역. 맨 처음에 남동풍. 그 다음에 남서풍. 그 다음에 서풍 내지는 북서풍. 이렇게 변하잖아. 네. 이게 시계 방향이잖아.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자,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오른쪽은 역시 바람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돼. 알겠죠? 네. 요거에 써주면 되겠다. 다 썼어요. 자, 그래. 그러면은 이제 자, 1기의 마지막 부분 악기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악기상. 자, 악기상이라는 건 뭐야? 좋지 않은 기상이란 얘기죠? 네. 자, 악기상 중에 제일 먼저 뇌우. 자, 뇌우는 번개를 동반한 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뇌우의 발생 조건은 자, 발생하기 위해서는 있지?
공기의 강한 상승기류예요. 공기의 강한 상승기류. 자, 공기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야 뇌호가 발생을 해. 자, 그러면 발생 조건이 이렇다면 발생하는 경우 한번 볼까? 자, 저군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떠냐면 국지적 가열이 되는 곳. 자, 국지적이라는 건 뭐야? 어느 일부분만 아주 빠르게 뜨겁게 가열돼. 그러면 어때? 그 부분이 뜨거워졌으니까 공기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겠지? 네. 네, 그래서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 내리고 하는 게 바로 이럴 때야. 어느 한 부분에 굉장히 뜨겁게 가열되니까 갑자기 상승기류가 발생해서 소나기 왕창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맑아져 버리잖아. 네. 그런 경우들이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압 중심인 곳.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릴 때 이게 한랭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잖아. 네. 강하게 밀어 올린단 말이야. 찬 공기가 막 더운 공기를. 그러니까 구름이 수직구름이 생기는 거야. 요게 발생하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네오가 발생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정은 자, 첫 번째 적은 단계. 적은 단계는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만 존재해요. 그 다음에 자, 성숙 단계. 자,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 두 가지가 공존해. 자, 공존하면서 하강 기류 쪽에서 굉장히 강한 비가 내려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소멸 단계. 자, 소멸 단계는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만 존재해요. 자,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만 존재하는데 하강 기류 쪽에서 약한 비가 내려. 자, 요게 바로 과정이야.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돼. 자, 전체적으로 자, 상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 기류만 존재할 때 이게 적은 단계라고 불러요. 자, 그러다가 이게 굉장히 이게 이렇게 더 커지고 규모가 그러면서 이쪽은 상승 기류가 있으면 이쪽에서는 하강 기류가 존재. 자, 그래서 이 하강 기류 쪽에서 강하게 비가 내려 한쪽에서만. 자, 이거를 우리는 성숙 단계라고 불러. 그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또 하강 기류가 존재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게 돼. 자, 이렇게 생성되고 소멸이 단계예요. 이게 소멸 단계예요. 자, 이게 네오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근데 가운데 거 보자. 가운데 거. 자, 상승기류 타고 올라갔다가 하강기류 타고 내려왔다가 상승기류 타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빙글빙글 돌다가 있지. 네. 뚝 떨어지는 게 뭔지 알아? 아니요. 이게 우박이에요. 자, 우박은 어느 때 잘 발생하냐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할 때.
자, 우리나라 대기가 불안정할 때 우박이 잘 발생을 할 수 있어. 자, 계절적으로는 어떠냐? 여름일까? 겨울일까? 겨울이요. 자, 겨울에 우박 내리는 거 봤어? 자,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봄, 가을 굉장히 날씨 변화가 심하다 그랬지? 네, 그래. 봄, 가을에 자, 잘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박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우박이 배추 같은 거 떨어지면 어떠니? 배추 다 구멍 뚫려 버리겠지. 네, 그래. 농작물들 피해가 일어나.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구멍 뚫어버려요. 그 다음에 과일들 열리고 있는데 가을에 이제 과일도 다 따야 되는데 우박이 내려서 과일 막 맞잖아? 그러면 그 맞은 자리가 멍들어. 그래서 사과 같은 것도 그 맞은 자리가 시커멓게 패여요. 골아. 그런 것들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 그래서 네, 이런데 피해가 굉장히 심하게 나와. 자, 이런 게 우박이야. 자, 그러면 우박도 끝났어요. 그 다음. 자, 또 뭐가 있냐면 집중호우. 세 번째. 자, 집중호우를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국지성 호우라고도 불러요. 자, 어떤 지역만 아주 비가 엄청나게 와. 근데 집중호우라고 하는 것은 자, 1시간 동안 30mm 이상, 그 다음에 하루에 80mm 이상, 자, 또는 자, 연 강수량의 10% 이상일 때, 자, 내리는 비가 이럴 때 우리는 집중호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물난리 나는 거 아니야, 홍수. 네, 그래, 그래서 그 피해는 뭐야? 저지대 침수가 일어난다든지, 도로 침수가 일어난다든지 등등등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뭐야? 지난번에 해병대 어떠니? 막 떠내려간 사람들 시체 찾으려고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 네, 그때가 집중호우 막 그리고 강물이 넘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집중호우는 이 정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산사태 같은 것도 잘 발생을 해. 자, 그건 읽어보면 될 거야. 그 다음에 폭설 알고 있죠? 요건 제목만 네, 쓰자. 자, 폭설은 짧은 시간 동안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려. 근데 이 눈은 있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눈은 쌓이지. 네, 엄청나게 무거워지거든. 그러니까 건물이 약하면 무너져 버려요. 천정부터.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도 붕괴해버리고 다 무너지지 마. 네, 자, 이런 것들이 폭설.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냐면 강풍. 자, 강풍은 자,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일 때를 강풍이라고 불러요. 자, 강풍 불면은 피해 어때? 나무들 막 뽑히고 건물의 간판들 막 떨어지고 그치? 네, 이런 것들이 다 피해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런 것들은 쭉 그냥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겨울철에 한파. 자, 이것도 제목만으로 가자. 자, 며칠씩 엄청 추워. 추위가 안 풀려. 막 그래서 수도관들 터지고 막 얼어 터지고 하는 것들 나오지. 네, 이런 거를 한파.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없는데 일곱 번째.
자,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거를 뭐라고 하죠? 어? 바닷, 바닷물이 네, 육지로 넘어와. 네. 헤일이라고 하지, 헤일. 아, 자,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거야. 자, 만조기 때, 만조기와 겹칠 때 피해가 커요. 자, 만조기는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올 때야. 밀물과 썰물일 때. 그래서 밀물일 때가 더 피해가 크고, 이 해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강풍 해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진 해일이 있어. 지진 해일을 쓰나미라고 하잖아. 네, 바다에서 단층 지진에 의해서 자, 지각에 변동이 생기면서 바닷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지요. 이게 지진해.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황사. 며칠 전에 우리나라 엄청나게 황사가 심했었지. 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토바람인데, 자, 여기는 몽골이나 중국의 건조 지역에서 황토 등이 상승 기류를 타고 오른 후, 자, 그러면 봐봐. 상승 기류를 탔다라는 얘기는 그 지역은 기압이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요. 저기압이어야지. 자, 이렇게 올라간 후 편서풍 따라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다 우리나라에서 가라앉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라앉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요. 고기압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기압이면은 이 황토들은 그냥 하늘에 떠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근데 네, 이게 고기압일 때 다 가라앉으면서 막 흙냄새 나고 뿌옇고 앞에 가시거리가 굉장히 짧아지죠. 자, 네. 이 황사에 자, 단점은 뭐가 있을까? 영향에는 정밀 산업에 영향을 줘요. 반도체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비행기 운항을 방해해요. 황사가 심할 때 비행기가 황사를 뚫고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불나서 떨어질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엔진으로 공기가 흡입이 될 때 이 모래먼지 즉 황토도 같이 흡입되거든. 네. 그때 이 엔진 속에서 마찰이 일어나 막. 그래서 불타버릴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이 황사의 영향인데 긍정적 측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호흡기 질환도 있죠. 눈, 코, 입, 뭐 호흡기 질환. 그 다음에 긍정적 측면은 뭐가 있냐면 산성비를 중화해요. 산성토양을 중화하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황사야. 자, 그래서 악기상도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없지? 네, 어, 뭐, 이 부분들은 쉬운 거니까 그냥 제목만 봐도 할 수 있어. 자,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일기예보에 들어가는 일기예보 순서하고 일기기호를 좀 배우고 앞으로 네, 우리나라는
일기도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거를 배워야 이제 실제로 문제가 풀리겠죠. 자, 이거 지워도 되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일기예보 순서 먼저 한번 보자. 자, 일기예보 순서는 현재 기상 요소를 관측을 해요. 자, 현재 기상 요소가 뭐냐면 기온, 습도, 풍향, 풍속, 온량 등등등 등등 이거를 쭉 측정한 다음에 두 번째 이걸 가지고 현재 일기도를 작성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 현재 일기도를 오른쪽으로 싹 움직여주면은 예상 일기도가 되거든. 그러면 예상 일기도 작성한 다음에 네 번째 일기예보를 하면 돼요. 자, 이게 일기예보의 순서야. 근데 일기예보 순서 여지껏 시험 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자, 그런데 일기기온은 가끔 나와요. 자, 일기도에 들어가는 기온은 이렇게 동그라미에 깃발 같은 게 달려있는 이런 형태로 일기도가 나와 있거든. 네, 그랬을 때 이 가운데는 구름의 양을 표현하는 운량, 여기가 관측소야. 그 다음에 이 긴 선의 방향이 풍향이에요. 그 다음에 요 조그만 깃털 같은 게 이게 풍속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운량의 왼쪽에는 일기를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위쪽에 기온도 쓸 수 있어요. 자, 이슬점도 쓰는데 그냥 일기, 기온은 그냥 읽으면 돼. 여기에 기압을 써요. 자,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일기는 뭐냐? 자, 거기에 점이 찍혀 있다. 이건 비예요. 그 다음 이렇게 삼각형 위에 점이 찍혀 있다. 그러면 점이 비라 그랬는데 비가 막 밑으로 쏟아지는 그림이거든? 네, 뭐겠어? 소나기지. 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눈. 그 다음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 여기 안개.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뇌우. 동그라미에 이렇게 휘돌아져 있는 게 이게 태풍. 자, 요게 일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운량. 자, 구름의 양은 동그란 거에 꽉 채워져 있으면 흐림이고요. 반만 채워져 있으면은 비 오다가 갠다라고 할 때 갭이야, 갭. 그 다음 4분의 3이 채워져 있으면 구름 많음. 이거 먼저 썼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4분의 1이면 구름 조금. 그 다음이 맑음. 자, 세 번째.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서풍이다라고 하는 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되는 거야.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자, 10분간의 평균값으로 보통 나타내는데, 자, 16방위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8방위로 표시해도 돼요. 자, 요거는 그냥 보통 쓰는 게 8방이야. 근데 원래는 16방위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풍속도 미터 퍼 세크로 표시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0분간의
평균값으로 나타내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얘는 깃털에 이렇게 중간에 짧게 붙어 있는 것은 2m/s를 의미하고 끝에 길게 달려 있는 게 5m/s. 그 다음에 이렇게 깃발 모양이 25m/s예요.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풍속을 나타내면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압은 자 나타내는 게 숫자가 세 글자로 나타내게 돼 있는데 자 어디서부터 냐면 소수 첫 자리부터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표시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일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1013.0 헥토파스칼이거든. 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소수점 첫 자리부터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130이라고 표현해. 알겠니? 네, 이렇게 표시하는 게 바로 기압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일기기호야. 일기기호도 뭐 어려운 건 없어. 네, 자, 그런데 그 밑에 자, 이제 관천만기법이라는 거, 즉 여기에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속담들이 있거든. 날씨에 관한 속담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일기와 함께 맞춰보자는 얘기야. 자, 옛날에 우리나라는 농사 짓는 게 1년에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승훈이는 그런 말 들어봤냐? 백년지대계는 교육이다. 이거 다 아, 썼어? 좀 덜 썼어요. 글 썼어? 네, 다 썼어요. 자, 그래. 자, 그래서 그 뭐가 있냐면 이제 100년의 가장 중요한 계획은 교육이고 1년지 대계는 농사라고 그랬어요. 1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농사를 잘 지어서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날씨가 되게 중요해. 그치? 네, 자, 가뭄이 든다 그러면 어디선가 물을 끌어와야 되고 자, 그리고 비가 온다 그러면 물길을 터줘야 돼요. 물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도록. 자, 네. 이런 것들을 도대체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예측을 했을까? 내일의 날씨를. 그거를 한번 배워보는 거야. 자,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선조들은 관천망기법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관자가 볼관자야. 관찰한다라고 할 때. 관천, 하늘을 본다. 알아낸다 라는 뜻이에요. 일기를. 그래서 하늘을 보면 일기를 알 수 있대. 이거 얼마나 대단하냐. 그리고 그거는 승훈이도 할 수 있어. 하늘을 보고 내일 날씨는 뭐 어떻겠네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 때문이냐면 우리나라는 편서풍 때문이에요. 편서풍 때문. 자, 우리나라는 여기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고 보자. 자, 서풍이 불어 이렇게 서풍이. 자, 서풍이 불면 여기에 왼쪽 서쪽에 있는 공기는 바람 따라서 나를 지나가겠지, 우리나라를. 네, 그래, 바람 따라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황사는 중국의 이 황토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나라를 거쳐간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보면 되느냐? 서쪽을 보란 말이야. 서쪽 하늘을 보면
내일 날씨를 알 수 있다야. 그리고 이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기가 동쪽으로 동진의 원리라고 불러요. 일기 동진의 원리. 자, 일기는 동쪽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와. 자, 다음 일기도는 24시간 또는 12시간 간격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일기도이다. 그래 놓고 여기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고 보자.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있어. 한랭전선, 요거는 온난전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기압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가하고 나 중에 누가 더 먼저야? 나요. 나가 먼저라는 뜻이야. 왜냐면 얘는 이렇게 이동해가 이게 편서풍 때문이거든. 그러면 저기압이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 그림처럼. 네. 그러니까 누가 일기도에 먼저인지 알 수 있겠지. 네. 이런 게 바로 일기가 동쪽으로 진행하는 원리 때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속담들 몇 가지 쭉 한번 써볼 테니까 봐봐. 첫 번째, 아침 무지개가 떴다. 자, 아침 무지개. 자, 아침에 태양은 어느 쪽에서 뜨니?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서 뜰 때 무지개는 그럼 어디에서 생겨? 서쪽 무지개죠? 네. 서쪽 무지개야. 그러면 서쪽 하늘에 무지개가 생길 만큼 서쪽이 다 습해.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아. 그러면 이 공기가 나를 지나가겠지. 네. 그러면은 날씨는 어떻게 될까?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죠? 네. 공기 중에 물이 많은 게 나를 지나갈 거니까. 그 다음에 저녁 무지개. 자, 이건 동쪽 무지개인데, 자, 서쪽에 태양이 지는 게 서쪽에서 태양이 밝게 빛나야 동쪽에 무지개가 생겨. 그러면 서쪽은 태양이 구름이나 이런 거에 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 서쪽은 맑은 하늘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맑음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 자,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은 서쪽에 먼지가 많은 거예요. 자, 서쪽에 먼지가 많아. 그러면 태양이 질 때 엄청나게 빨갛게 하늘이 물들어 있어. 자, 그러면 서쪽에 먼지가 있다는 얘기는 건조하다는 얘기죠? 네. 먼지가 난다는 얘기는 건조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건조한 공기가 나를 지나가겠지? 네. 그러면 비 오겠냐? 아니요. 맑음이죠. 그 네. 다음에 네 번째, 마파람이 분다. 마파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남풍이거든. 마파람이 분다. 이러면은 자, 기압 배치가 있지. 서쪽이 저기압이고 동쪽이 고기압일 때 이런 배치가 일어나면 남풍이 불어요. 자, 그러면 서쪽에 저기압이 있죠. 이 저기압은 나를 지나가겠지. 네. 그러면 흐리거나 비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제비가 낮게 난다. 자, 비 온 다음에 땅바닥에 어떠니 막 지렁이들 막 올라와 있고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냐? 네. 지렁이는 피부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땅속에서 물에 잠기면 호흡을 못 해요. 자, 흐리거나 비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잡아먹기 위해서 비가
이 제비가 낮게 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수면에서 뻐끔거려 수면에서 숨 쉰다. 자, 그 얘기는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자,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높을 때 많이 녹거든. 산소가 덜 녹아. 네, 저기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흐리거나 비.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종소리가 유난히 멀리까지 들려. 멀리까지 잘 들린다. 자, 산에 절이 있다고 보자. 산에 절이 있는데 이 절에서 특정한 시기마다 종을 땡땡 쳐요. 그런데 어느 때 이 종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 들려. 자, 그랬을 때 종소리가 잘 들리려면 이제 일교차가 작은 날이야. 자, 일교차가 작은 날은 흐릴까 맑을까? 이것도 알아둬야 돼. 자, 일교차가 작은 날은 이런 날이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 오는 날 생각해봐. 네, 온도가 거의 변함없이 일정하지. 네, 근데 일교차가 큰 날은 아침에 해 뜨면은 따뜻해. 근데 해가 진 다음부터는 썰렁해. 이런 날에 일교차가 크잖아. 그러니까 일교차가 작은 날은 흐리거나 비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달무리 해무리가 진다. 근데 요즘 애들은 달무리 해무리 하면은 뭔지 몰라요. 승원이는 달무리 해무리 본 적 있냐? 아니요. 자, 달무리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봐. 보름달이 있어, 보름달. 근데 보름달 위로 얕은 구름이 있어. 구름 속에서 달이 보여. 네, 근데 그 구름 속에서 달을 볼 때 있지? 이 달 주변에 이렇게 무슨 노란색 같은 링이, 흐릿한 링이 쳐 있어. 이렇게. 이게 달무리야. 자, 그러면 태양에서 생기면 해무리, 달무리 해무리라고 하는데 이건 뭐 때문이냐면 권층은 때문이에요. 권층은. 자, 충은형의 구름 때문이란 말이야. 굉장히 높은 곳에 아주 얇은 구름. 자, 우리 충은형은 어느 전선 앞에서 생겼지? 한랭전선은 강한 상승 기류로 적운이죠. 네, 온난전선에서 충은이 생겨. 이거 네, 온난전선의 접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온난전선이 접근하면은 이슬비 내리죠? 네, 그래서 흐리거나 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우리나라의 날씨를 예측하는 속담이나 격언이나 이런 거에서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서쪽 하늘 보면은 내일의 날씨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서쪽 하늘이 뭐 거기에 노을이 엄청나게 빨갛게 졌다. 거기에 먼지가 많네. 그러면 내일 비는 절대 안 오겠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됐니? 네. 자, 그러면 일기가 모두 다 끝났어요. 그러면 파트 하나가 다 끝난 거야. 여기까지 우선 질문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일기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의 해수의 성질로 오늘 조금만 들어갈 거야. 해수의 성질. 자, 해수의 성질은 자, 결국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수온이 있고요. 염분이 있어요. 우리가 수온과 염분을 배울 거거든. 자, 이 해수의 수온과 염분은 뭐를 결정하느냐? 밀도를 결정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순서대로 염분, 수온, 밀도를 배우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염분 먼저 배울 거예요. 염분.
자, 염분의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거. 자, 이거를 염분이라고 부른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지. 바닷물 1kg을 퍼다가 증발을 시켜. 그랬더니 그 안에 고체가 얼마나 있을까? 이게 바로 염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염분의 단위는 두 가지를 쓴다.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퍼밀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PSU라 그래서 식용 염분 단위. 이 두 단위는 똑같아. 자, 퍼밀은 천분율이에요. 1000g 속에 몇 g이 있느냐? 100g 속에 있으면 백분율이라고 부르는 거고 1000g 속에 있으면 천분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해수 속에 녹아있는 물질은 뭐뭐가 있느냐? 물질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염류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이런 순서대로 있어요. 자, 요게 짠맛을 나타내고요. 요게 쓴맛을 나타내는 염류야. 자, 그런데 원소로 따지면은 자, 염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나트륨,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마그네슘 요런 순서대로 있어요. 자, 그랬을 때 CL이나 S는 언제 바닷물로 들어온 거냐면 지구 생성 초기에 해저 화산 활동으로 해저에서도 화산 활동 막 일어나거든. 지금도 일어나요. 자, 활동으로 공급이 된 물질들이 바로 얘네들이야. 그런데 두 번째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은 지각 물질이 자, 비가 오면은 강물이 흐르고 막 하죠. 네. 물에 녹아서 바다로 유입이 된 거예요. 암석의 성분들이 녹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기 성분이 직접 녹아들기도 하죠. 자, 이게 바로 해수 속에 녹아있는 원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해수의 염분을 따질 때는 무조건 무슨 법칙이 나오냐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염분은 다르더라도 그 염분을 이루는 염류의 비는 거의 일정하다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왜 성립하느냐라고 한다면 해수는 한 군데 모여 있어서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야. 온 지구를 다 돌고 돌죠, 바닷물이. 네. 해수가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이야. 순환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A, B, C, D 바닷물을 퍼왔어요. 각각의 네 군데에서 바닷물을 퍼와서 다 증발시켰더니 고체가 얘는 25g, 얘는 30g,
얘는 35g, 얘는 40g이 생겼다고 보단 말이야.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가라고 하는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다 몰라. 막 가려져 있어. 근데 여기에서 17.5가 있더래. 그러면 A, B, B에 가라고 하는 물질은 얼마나 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어. 자, A에는 얼마 있어? 얘는 12.5요. 맞아요. 12.5. B에는 15, 그 다음에 D에는 20. 이게 바로 연분비 일정의 법칙 때문이야. 35 중에 절반이 17.5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절반이 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해보자. 자, 얘는 이렇게 질량이 표현돼 있어. 그러면은 LCD의 나의 질량이 얘는 얼마야? A는. 2.5, 그 다음에 C는 3.5. 그렇지. D는 4g. 이게 바로 연분비 일정의 법칙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자, 그런데 육지 호수 같은 거에 염분이 있을 수 있지. 네. 이 육지 호수의 염분은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성립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성립하지 않아. 왜? 고여 순환할 수 있으니까. 없잖아. 네. 육지에 있는 호수의 염분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염분비 일정의 법칙까지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염분의 결정 요인이에요.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 거의. 염분의 뜻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염분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이게 시험 문제란 뜻이야. 자, 그러면 염분의 결정 요인 5번째 이걸 배워볼 거야. 자, 염분을 결정하는 전 세계 바닷물의 염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 증발량과 강수량이에요. 자, 첫 번째 보자. 증발은 잘 돼. 근데 비는 안 와. 그러면 얘는 염분이 어떻게 될까? 높겠냐, 낮겠냐? 높아요. 더 짠물이 된다는 얘기야. 염분이 높아요. 그 다음에 자, 증발량보다 강수량. 자, 내리는 비는 염분이 없죠? 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는 염분이 낮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 바닷물의 염분은 저 증발량과 강수량으로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해.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전 세계 바다에 자, 여기가 적도, 여기는 북극, 여기는 남극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이라고 할 때 자, 요 부분만 이렇게 한번 자, 요게 뭐 어떤 그래프냐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그래프예요. 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크다는 말은 뭐가 크다는 얘기니? 염분이 아니, 저기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크다. 그 값이. 그럼 둘 중에 뭐가 크다는 얘기야? 어, 증발량이 강수량이 더 크다는 커요. 얘기 아니야.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크다. 아, 뭔 얘기인지 증발량이 더. 알겠지? 네네. 그러면 증발량이 큰 거야. 근데 이 그래프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게 염분의 그래프예요. 알겠니? 네. 그래서 전 세계 바다의 염분을 결정하는 건 역시 증발량과 강수량에 대한 얘기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예, 중요하죠. 또 우리나라. 자, 2월이 겨울이죠? 네. 자, 8월이 여름이에요. 자, 우리나라 2월과 8월 중, 자, 근해 연분은 언제가 높을까? 2월과 8월 중 언제가 더 높아요? 여름이요. 네, 2월 연분이 더 높죠. 여름에 더 증발이 잘 돼서 높을 것 같아? 네. 근데 우리나라 여름에 장마철이 있죠? 아, 자, 여름 장마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장마철에 내리는 비가 얼마나 내리냐면 1년 동안 내릴 비의 50%가 장마철 한 번에 와. 그러니까 여름에는 오히려 연분이 낮아지겠죠. 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서해, 남해, 동해 연분은 2월과 8월 중에 2월 연분이 더 높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물. 강물을 우리는 담수, 육수, 하천수라고 부르는데 강물의 유입 여부예요. 자, 강물이 들어오는 바다는 자, 연분이 어떻게 돼? 어? 연분이 낮아요. 강물이 유입되는 바다는 그래. 유입되는 바다 연분은 낮아져요. 그치? 네. 자, 그래서 근해와 근해 연분보다 대양의 중심 연분이 더 높겠죠. 네. 그래, 왜 그러냐면 근해라고 하는 것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니까 육지에서 강물들이 들어오는 바다야. 그게 근해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들어오는 바다보다는 대양의 중심 여기가 염분이 더 높게 나타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나라 비교를 해볼 거야. 자, 우리나라 서해와 동해 중 이 서해와 동해를 비교해요. 사철 어디 염분이 더 높겠니? 동해와 서해 중 사철 동해 염분이 더 높아요. 서해보다. 왜? 자, 우리나라 큰 강이 주로 서해로 흐르잖아. 서쪽으로 흐르잖아. 네.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북한하고 남한을 따졌을 때 두 개인가 밖에 없을걸? 선생님이 알기로. 자, 압록강인가? 하여튼 두 개가 동쪽으로 흐르고 나머지는 다 서해로 흘러요. 자, 그래 이게 뭐 때문이냐면 자, 동고서저의 지형 때문이에요. 동고서저 지형 때문에.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니까 자, 이런 지역에 비가 내린다고 해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지형이야. 그러면 대부분 비가 내리면 이렇게 강물이 흐르겠지? 네. 그래서 동쪽의 염분이 4철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빙하가 녹는 거, 빙하의 해빙. 그리고 해수가 어는 거, 해수의 결빙 여부. 자, 그래서 빙하가 녹을 때 빙하의 해빙 시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그 다음에 해수의 결빙 시 해수가 얼어. 염분이 높아지죠? 네.
요거야. 자, 이게 염분의 결정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염분의 결정 요인까지 해서 자, 이렇게 잘 알아두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